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는 이번에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한글의 창제 배경에 대해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의 창제 배경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첫 번째, 자, 우리나라에 고유한 말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표시할 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로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우리의 한글로 말을 하기는 했어요. 한국어로 말을 했는데 그것을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빌려옵니다.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중국의 한자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차자 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추가적으로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향찰이나 이두 등의 표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글이랑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말은 있었지만 글은 없었어. 그래서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불편함이 있었네요. 자, 또한 추가적으로 이 형편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됐어요. 그때는 이제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한자를 배웠어야 되는데 한자 여러분들 지금만 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양반층만 그 한자를 배우고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면 평민들은 한문으로 된 글을 읽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나라에 운영되는 체제와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가 어렵겠죠. 또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력은 점차 작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창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민정음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해 문자 생활을 했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해 문자 생활을 했다. 분자 생활이 아니라 문자 생활. 한자를 사용해 문자 생활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게 돼요. 자, 근데 어떻게 창제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는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거는요. 그렇지. 우리나라가 중국의 말을 빌려 쓰는 것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그 언어의 생활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아 우리는 자주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어쨌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자,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이것은 우리가 애민정신이라고 해요. 이 애민정신이 없었다면 한글을 창제할 이유가 없었겠죠? 자,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자, 28글자를 만드니, 요것을 우리는 창조정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한다면 편리하게, 실용적으로, 즉 이것을 실용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 정신은 무조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각각 창제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일단 요 창조 정신은 참고를 하는 경우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 창제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정신부터 시작할게요.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한자가 아닌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하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실용정신, 애민정신 먼저 할까요? 자, 그 글을 모르는 백성이 글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이 한글을 쓰도록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 자, 자주정신은요, 그렇지, 한자가 아닌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자가 필요해서이고요. 애민정신은요,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용정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이 한글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창조정신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훈민정음이거든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포는 1446년에 되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 즉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어제서문, 예의, 해례, 그리고 정인지, 정인지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제서문은 훈민정음의 창제 취지를 밝히게 됩니다. 즉, 요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예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하게 되고요. 해례는 훈민정음의 해설, 그러니까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훈민정음의 해설을 담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훈민정음은 총 28자 정도가 창제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우리의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게 됩니다. 창제는 1403년이었고요. 1446년에 반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글자가 총 창제가 되거든요. 각각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17자의 자음, 여기에다가 모음이 11글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가 적용된 글자예요. 이따가 어떻게 그게 창제가 되었는지 창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그걸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그 우수성이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 다 정리를 해보자면 자음 17자, 모음 11자가 되겠는데요. 기본자가 있어요.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이응, 시옷 요런 게 있고요. 이게 기본자. 그리고 키역, 디귿, 티귿, 미음, 비읍, 이응, 시옷, 지읒, 치읒, 히읗.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오케이. 자, 그리고 모음은 총 11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자는 요거가 되고요. 여기 합성의 원리를 따라서 요렇게 요게 기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데. 요게 제가 이거. 그리고 리을을 제가 안 썼죠.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요거가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 제자 원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우리는 일단 자음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일단은 자음자의 기본자의 제자 원리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자는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이 있거든요. 자, 아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기역. 자, 설음으로는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니은. 순음은 그렇지 입의 모양을 본떠서 미음.
치음은 이빨의 모양을 붙어서 원래는 요거였지만 요렇게 사용하고요. 후음, 목구멍의 모양을 붙어서 동그라미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응.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자가 되겠는데 얘는 상형의 원리를 따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획의 원리를 따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에다가는요. 기역, 가획, 획을 더했다는 거예요. 니은은 디귿이 되고 또 획을 더하면 티귿, 미음, 비읍이 되고 피읍이 되고 시옷은 지읒이 되고 치읒이 되고 그리고 히읗이 되고 요것도 있다는 거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가획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기본자, 얘는 가획자. 그리고 이체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체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하는 일반적인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획을 더한 글자를 우리가 이체자라고 하거든요. 이체자에는 뭐가 있냐? 요게 있어요. 요게 있고 이체자. 그리고 여기 리을 그리고 여기에 세모 모양 이렇게 이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고쳐보도록 할게요. 아음, 설음, 수능,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꼭 한 번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음의 기본자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고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상형의 원리, 이체자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병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자, 병서가 무엇이냐면 글자를 가로로 붙여 쓰는 것을 병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자를 가로로 붙여 쓰는 것, 이것을 병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병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돼요. 하나는 각자 병서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합용병서라는 것이 있어요. 오케이. 자,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병서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병서의 예로는 뭐 쌍기역, 쌍디귿 요런 것들이 있겠고요. 합용병서에는 막 기역, 리을 요런 거 있잖아요. 기역, 리을, 기역. 아니면은 리을, 비읍 요런 것들이 합용병서가 되겠네요. 이체자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었죠.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하는 게 일반적인 가획의 원리라면 그 소리의 세기와 상관없이 획을 더한 글자를 이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병서의 원리도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만든 글자인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 티읕을 가로로 나란히 쓴 것. 즉, 우리는 이것이 겹받침이라고 하거든요. 운용의 원리, 병서의 원리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자음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모음자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모음자의 제자 원리. 자, 모음자는요,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음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따라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모음자의 제자 원리는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가 있는데, 자, 한글을 모은 기본자. 아래야, 이, 으. 이것은 하늘. 하늘, 땅, 사람. 아이고, 반대. 그래서 이것의, 즉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상형의 원리. 자, 합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상형의 원리. 얘는 합성의 원리인데요. 이거를 한 번씩 합해서 만든 것은 그 자음의 기본자 있죠? 모음자의 기본을 이제 하나씩 합쳐서 만든 것은 오, 우, 아, 요런 게 있겠는데 두 번씩 합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총 8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이게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왠지 들어올 것 같아서 미리 말하자면 이것은 아래아라는 거예요. 아래아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아요. 그 창제 당시 항상 자음자를 아래에 붙여 썼어요. 그래서 아래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음자 총 17개, 모음자 총 11개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음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17개가 돼야 되는데. 17개 맞네. 제가 수를 잘못해가지고. 네, 17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음자의 제자 원리. 우리는 기본자, 가획자 이런 거 있었어요. 자, 근데 맞아. 이게요, 단설음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단치음입니다. 이것도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가획자는 가획의 원리, 얘는 상형의 원리와 합성의 원리를 따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반치음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반치음이라고 하고 우리는 요거를 이응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여린 히읗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보자면요. 현재 한글의 자음은 총 19개, 모음은 총 10개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중 모음은 총 11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 더해주면은 총 40개가 된다는 거. 병서가 그 글자를 가로로 붙여 쓰는 것.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음자의 제자 원리를 총 정리해보자면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가 있는데 상형의 원리는 자음 기본자. 그래서 기본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게 되고요. 가획의 원리에는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들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 기본자는요. 상형의 원리. 그래서 아래야, 이 요거 만들어졌었고 이제 다른 모음자 기본자에서 합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글은 모아 쓰게 됩니다. 네, 한글은 우리가 모아 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아 쓴다라는 게 조금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하늘이라는 한 글자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크게 써볼까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요거는 초성. 얘는 초성. 얘는 중성. 얘는 초성. 얘는 중성. 얘는 종성이거든요. 초성, 중성, 종성.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얘 음절 이렇게가 음절 하나. 이렇게 또 음절 하나. 그래서 이 단어는 총 2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home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하나 풀어 써서 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얘는 우리의 한글은 이렇게 초성, 중성 모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쓴다는 게 아니라 한글은 모아 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음자의 제자 원리, 상형의 원리로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합성의 원리로는 모음 기본자를 합해서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자, 한자와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문자에는 표음 문자가 있고요. 표의 문자가 있거든요. 이 단어에서부터 그 의미가 보여지는데요. 표음 문자는 그 말소리를 그대로 나타낸 문자예요. 그러니까 말소리를 그대로, 지금 말소리를 그대로 나타낸 문자가 바로 한글이 되겠죠? 말소리 그대로 나타낸 문자, 그래서 한글이 이 표음 문자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요. 표의 문자는 하나하나의 글자와 언어의 음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의미, 즉 뜻을 나타내는 문자가 있어요. 하나하나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우리는 한자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글은 그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적은 수의 글자를 조합해서 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적은 수의 글자 조합으로 적은 수의 글자 조합. 그래서 많은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자인데요.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음과는 상관없이 그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한자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의 수만큼, 이 세상엔 정말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의미의 수만큼 글자가 있어야 해요. 세상 존재하는 의미의 수만큼 글자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한자보다 글자 수가 적어요. 한자보다 글자 수가 적습니다. 자, 반면에 한자는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의미의 수만큼 그 글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자의 개수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네요.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음절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굉장히 효율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영어 알파벳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요.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거의 1대1로 대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는요. 하나의 글자가 다양하게 발음이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A로 발음이 될 때도 있고 어로 발음이 될 때도 있고 굉장히 발음이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한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글자의 모양만 보고도 이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다. 또한 이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없어요. 영어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서로 비교를 해보자면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서로 구분을 해보자면요. 글자와 소리가 거의 1대1로 대응. 글자 모양 보고요. 소리 또는 관계,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양하게 발음이 된다. 그래서 관련이 없다. 뭐에? 소리의 그 글자의 모양과 소리가 관련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의 우수성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와 소리가 1대1로 대응이어서 배우기가 쉽고요. 글자들의 모양을 보면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한글은 글자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배우고 기억하기가 쉽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우리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한글은요, 제자 원리가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죠? 그리고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한다. 제가 여기에 모아쓰기를 하는 거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의 원리가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적은 수의 글자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의 입력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이 정보화 시대에 딱 갖춰진 그런 한글의 우수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게 됨으로써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 전달하는데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글은 적은 수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굉장히 유리해요. AI. 오케이? 요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 써보자면 우리의 한글은 제자 원리가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것으로 보아 적은 수의 글쇠로도
효율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는 것과 입력 속도, 정보의 입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모아쓰기,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했었어요. 그죠?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 그렇게 하니까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전달하는데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것까지 캐치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한글은 적은 글자 수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음성 인식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까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거를 이게 페이지가 조금 부족해서 여기다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과, 나이, 차. 자, 지금 다 발음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과, 나이, 차. 다 발음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발음이 되고 있다. 이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이 돼요. 근데 영어 한번 볼까요? 애플, AG, car. 자, 지금 어때요? 그렇지. A는 단어에 따라서 에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요. A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고요. 아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발음이 다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한글은 요게 있으면 발음이 나는데 영어는 애플, AG, car 이런 식으로 에 이 발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는 한글에서 보면요. 기역과 키역, 니은, 디귿, 티귿, 미음, 비읍, 피읍. 이거 다 그렇지. 요게 기본자거든요. 여기서 다 요렇게 영향을 미쳐서 가획의 원리로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거 알죠? 한글은 이 소리가 비슷한 글자들끼리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의 모양을 보고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를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G, K, N, D, T, M, B, P 어떠나요?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모양을 보고도 관계나 소리나 그런 특징들을 접하기가 어려워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어 알파벳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한글의 우수성은 일단은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거의 일치하게 대응해서 1대1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보다 배우기가 쉬워요. 이 라는 게 있으면 발음은 아로 된다는 1대1로 정확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다 다른 영어 알파벳보다 배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글은 다른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 기본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그렇게 해서 만든 체계적인 글자라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다는 거죠. 또한 소리, 글자가 이제 비슷한 한글의 자음자는 가획의 원리에 따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글자의 모양을 보면요. 각각의 특징, 좀 비슷한 특징, 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는요.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글의 우수성 방금 배웠던 내용에서 하나씩 캐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한글의 창제 방식은 매우 간결하고 효율적입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가획과 합성 등의 원리에 따라 적은 수의 기본자로부터 확장되어 다른 글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자와 모음자를 결합하여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적은 수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포함하여 수많은 음절을 표현하는 한글의 운용 방식은 글쇠 수가 제한된 컴퓨터 자판이나 휴대전화 자판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의 경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적용하면 적은 수의 글쇠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한자나 일본의 문자보다 한글을 사용할 때 정보 입력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은 초성과 중성, 종성을 합쳐서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알파벳은 cloud라고 풀어 쓰지만 한글은 구, 우, 르, 으, 이라고 풀어 쓰지 않고 구름이라고 모았습니다. 사람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제한적이어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었을 때보다 음절 단위로 모았을 때 한 번에 더 많은 정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알파벳으로 쓴 글보다 한글로 쓴 글에 담긴 정보를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한글은 글자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도 실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 적은 수의 글쎄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라는 사실. 두 번째, 그렇죠. 입력 속도가 빠르다라는 사실. 이게 천지인 아시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 아래 아자만 써주면요. 다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정보의 파악이 빠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정보 전달이 실용적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은 수의 글쎄로도 정보를 효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두 번째, 입력 속도가 빠르다. 세 번째, 정보의 파악이 빠르다. 네 번째, 정보 전달이 실용적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천지인 같은 것들은요. 천지인 자판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왔다 갔다 하지 말걸. 그죠? 자, 여기에 있는 천지인 자판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쓰였다는 것을 봄으로써 얘는 요거 막 오, 요, 유, 이게 다 써있는 것보다 딱 요렇게만 요게 더 있기는 한데 요게 뭐가 더 있긴 한데 요런 식으로 쓰였을 때 내가 가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얘 한번 눌렀다가 얘 한번 눌렀다가 얘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을을 만들어서 얘 두 번 눌렀다가 얘 한 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즉 모음 기본자를 합성해서 모음자를 만드는 이 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음자를 입력할 때 적용된 창제 원리로서는요. 예를 들어서 획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 걸로 보면요. 뭐 기역, 니은, 오, 우, 이, 리을, 미음, 시오, 니은, 그리고 여기가 획, 추가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보면요. 내가 획 추가하고 싶어요. 나 키역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획 추가 눌러서 키역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디귿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니은에다가 획 추가 눌러서 디귿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티귿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다 또 획을 추가해서 티귿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즉, 이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노선 안내판에 쓰기 방식을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천마총이라고 써있는 것과 첨성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간대요. 여기가 천마총이고요. 여기가 첨성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영국 런던의 노선 안내판에 쓰기 방식을 비교해보자면 웨스트민스터
여기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알아보기가 쉬울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천마총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바로 모아쓰기를 한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음성 인식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리하게 되겠죠. 아, 그리고 이 한글이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이 가로 쓰기와 세로 쓰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쓴 버스노선 안내판은 출발점과 중간 정류장, 종착점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고 좁은 공간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다르게 영어는 가로 쓰기, 이렇게 보통 Westminster라고 쓰려면 Westminster 이렇게 써주면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로 쓰기로만 하잖아요. 근데 세로 쓰기로 하는 것은 조금 효과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쓴 버스노선 안내판은 보통 이렇게 쓰지는 않고 살짝 사선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써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렵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두드러지는 한글의 우수성과 관련된 예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도 수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음성 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유리하게 되고요.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컴퓨터 자판에 거의 모든 글자를 배열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한자는 글자 수가 많아서 컴퓨터 자판에 모든 글자를 배열하지는 못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을 입력한 다음에 한자를 선택해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한글은 정보를 입력하고 전달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마지막 우리가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은 자주정신, 그리고 애민정신, 실용정신,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자는 모의 모양, 자음자, 발음기관의 모양,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본떠서 만들어졌다, 상형의 원리. 자, 한글은 한자와 다르게 어떤 것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그치, 소리, 의미를 나타내는 문자가 아니에요.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적은 수의 글자로도 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유리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 그래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 그리고 바람직한 대화 방법,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서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만 잘하면 진짜 재밌는 단원이거든요. 이번 단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창으로 질문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